2025년 2월 26일 타이완 가오슝시 첸전 운하 5호 선착장. 경찰은 운하 주변을 통제하고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경비함이 굉음을 내며 실종자 수색에 한창이던 그때 도표 같기도 하고 비닐봉지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물체가 선착장 쪽으로 떠내려 오는데요. 바로 사람 머리였습니다. 경찰은 생각하죠. 결국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군.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3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대만인들은 사법부의 안일함과 방조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크게 분노하죠. 2024년과 25년에 타이완 가오슝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2일 늦은 밤. 자오 가족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 전화를 받고 나갔던 71세 어머니 린 씨가 밤이 다 되도록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자오 가족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린 씨를 찾아다녔지만 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월 3일 아침 10시.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자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린 씨 집을 기점으로 주변 CCTV를 확인하죠. 2월 2일 오후. 린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키 작고 왜소한 남성을 만나죠. 오후 5시 55분. 린 씨와 의문의 남성은 가오슝 첸정구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는 사라지고 밤 9시경 경찰은 린 씨가 남성과 들어갔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린 씨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CCTV에서 린 씨가 만났던 왜소한 체격의 남성 73세 장재종이었습니다. 경찰이 린 씨에 대해 묻자 그는 린 씨와 함께 집에 온 건 맞지만 30분 정도 있다가 린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경찰은 장재종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살펴보지만 린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린 씨는 남의 집에 오토바이도 두고 혼자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장재종의 집 주변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 하나하나 훑어봅니다. CCTV 영상 어디에도 장재종의 집을 나오는 린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장재종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3일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장재종이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갔다가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죠. 그가 향한 곳은 첸전 운하 5호 선착장 부근이었습니다. 장재종은 총 12번 부두를 갔다 왔다 했는데 그중 5번은 자전거 바구니에 묵직해 보이는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빈 비닐봉지였죠. 한 이웃의 말에 따르면 2월 2일 저녁 장재종의 집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린 씨가 장재종에게 살해당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2월 5일 저녁 8시 50분. 경찰은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장재종을 체포합니다. 가오슝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장재종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수색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장재종의 집 벽과 바닥, 욕실 등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온 사방이 피투성이었죠. 게다가 인체 조직과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에서 린 씨 외에도 다른 2사람의 DNA를 채취합니다. 그렇다는 건 장재종의 집이 범죄 현장이며 피해자가 린 씨 말고도 2명이나 더 있다는 말이 되죠. 경찰이 린 씨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가 답하죠. 그 여자는 나랑 엄청 친한 친구예요. 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비닐봉지요. 그건 그냥 낡은 옷이에요. 옷을 버리러 나갔다가 왔거든요. 당연히 이런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죠. 경찰은 장재종의 집에서 찾은 또 다른 2개의 DNA와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조 작업을 벌입니다. 그 결과 일치하는 2사람을 찾아내죠. 한 명은 장재종의 집 근처에 사는 74세 여성 장 씨였고 또 다른 이는 가오슝 난주구에 사는 75세 여성 황 씨였습니다. 장 씨의 가족은 1월 27일과 2월 1일 2번에 걸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장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황 씨의 아들은 2024년 12월 15일 경찰을 찾아와 11월 27일 이후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9일이 지난 12월 24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황 씨가 실종된 지 2달도 더 됐지만 경찰은 황 씨 실종과 관련해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황 씨가 용의자 장재종의 형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재종은 원래 지금 집에서 자신의 큰형과 형수 황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2024년 5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형수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장재종 혼자 지금 집에 남아 살게 된 거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경찰은 CCTV 확보에 주력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낮 12시 10분 황 씨가 장재종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취를 감추죠. 황 씨가 집에 들어가고 약 15시간이 지난 11월 30일 새벽 3시 19분 장재종은 자전거를 타고 여러 차례 외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오후 1시 74세 여성 장 씨가 가오슝에 있는 한 공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후 2시 30분 그녀는 장재종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이후 장 씨 역시 모습을 감추죠. 저녁 8시 5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장재종은 비닐봉지를 들고 여러 번 집 밖을 들락거리죠. 시간상으로 볼 때 형수 황 씨, 이웃 장 씨, 그리고 마지막 린 씨 순으로 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20일 간격으로 장재종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황 씨, 장 씨, 린 씨가 사라질 때마다 장재종은 비닐봉지를 들고 운하 쪽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장재종이 피해자들을 죽인 다음 잘라 운하에 버렸을 거라고 추정하죠. 경찰은 2월 6일부터 첸정강에서 황 씨, 장 씨, 린 씨의 유해를 찾는 수색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찰과 군 특수대원들, 민간 잠수사까지 수중 수색에 투입되죠. 그들은 실종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유실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2025년 2월 6일 경찰은 2개의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봉지 안에는 왼발과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죠. 수색 작업은 2월 10일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총 24개의 신체 조각을 발견합니다. 23개는 린 씨의 것이었고 흉부 조직만이 장 씨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인지 황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서에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됐고 경찰의 압박에도 장재종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죠. 혈흔, 피 묻은 수건, DNA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그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가오슝시 경찰국장 리니엔텐이 나서 장재종에게 경고합니다. 너 이대로 가면 100% 사형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장재종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야기하죠. 마음대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장재종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경찰은 장재종이 꼼짝 못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하죠. 이번에는 용의자 장재종을 대동해 확실한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고 수사하는 모습에 질의 겁을 먹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색이 진행되는 총 5시간 30분 동안 장재종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경찰의 수색 작업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에 서명하라는 경찰의 말은 무시하면서 경찰이 주는 밥은 또 맛있게 먹는 뻔뻔함을 보이죠. 기대한 장재종의 협조는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번 수색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2월 13일 가오슝 경찰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장재종의 집에서 20cm 길이의 가위와 30cm 길이의 칼, 망치 한 자루 등 범행 도구를 찾았습니다. 가위와 칼에서 린 씨와 장 씨의 DNA를, 망치에서는 황 씨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쪽지 한 장을 발견하는데요. 쪽지에는 장재종 본인의 이름과 여성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 씨, 장 씨, 린 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이 있었죠. 경찰은 4번째 여성 역시 피해자가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장재종에게는 형 말고 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동생 역시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동생 장원종 역시 장재종에 살해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원종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그는 금지 약물 판매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 탈옥해 벌써 20개월째 도피 중이었죠.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장원종의 뒤를 추적합니다. 2월 13일 오후, 경찰은 장재종의 집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동생 장원종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장원종은 피해자들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한편 2월 21일까지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경찰은 76개의 신체 조직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린 씨의 것이었죠. 그중 왼쪽 뺨과 손바닥에 불규칙한 톱니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스테이크 칼날 자국과 유사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장 씨의 신체도 소량 발견되죠. 하지만 황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 천전 운하 5호 선착장에서 극적으로 황 씨의 머리가 떠오릅니다. 황 씨를 발견하면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죠. 3월 19일 경찰은 장재종과 함께 재차 그의 집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 중 하나로 보이는 팬치와 바싹 말라버린 신체 조직 일부도 발견하죠. 피해자 가족이 현장을 찾아와 장재종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만인들은 장재종의 잔인한 범행에 경악하며 그를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사실 장재종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형수가 밖에 나와 버젓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장재종, 그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당시 20살의 장재종은 22살 천도홍, 16살 임씨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10월 21일 밤 10시, 장재종, 천도홍, 임씨 세 사람은 야시장에서 꼬치를 먹고 맥주를 마십니다. 늘 돈에 쪼들렸던 천도홍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다며 한탕 크게 하자고 두 사람에게 도둑질을 제안하죠. 장재종은 20살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살이던 1968년의 절도로 같은 해 살인 미수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죠. 그는 옳다구나 천도홍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임씨 역시 마찬가지였죠. 새벽 2시, 세 사람은 가오슝 푸싱 3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입구에서 만납니다. 천도홍과 장재종은 품에 칼을 숨기죠. 때마침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가 지나갑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가로막더니 잽싸게 택시에 올라탑니다. 그러곤 택시 기사를 위협해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뺏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보니 짐승 같은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은 택시기사에게 인적이 드문 옥수수밭으로 가라고 시킨 뒤 차가 멈추자 차 안에서 번갈아가며 몹쓸 짓을 저지르죠. 이후 택시는 세 사람을 태우고 다시 도로로 나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이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 경찰을 발견한 택시기사는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죠. 놀란 천동이 재빨리 운전대를 잡더니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경찰의 추적을 피한 이들은 한 초등학교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620 대만 달러를 훔치고 여성 승객에게 2,800 대만 달러를 빼앗죠. 세 사람은 총 3,420달러를 나눠 갖고 각자 택시를 잡아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죠. 확실한 목격자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세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가오슝 지방법원은 장재종, 천도홍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은 곧장 항소하죠. 타이완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상고합니다. 그런데 3심 최고법원에서 생각지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오죠. 장재종은 범행 도중 여성 승객을 풀어주자고 천도홍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도홍은 바로 거절하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죠. 법원은 장재종이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중 여성 승객을 풀어주자고 말했다는 사실을 정상 참작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재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줍니다. 천도홍은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받죠. 이렇게 장재종은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25년 뒤 모범수로 가석방돼 45세의 나이로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악마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장재종은 큰형의 집으로 가 큰형, 형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모든 건 살인마를 풀어준 사법부의 책임임과 동시에 사회로 복귀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관계당국의 책임이라며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겼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대로 형을 집행했더라면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면 모범수로 감옥에서 풀려난 장재종은 왜 또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장재종은 출소 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직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전과를 가진 그를 원하던 회사는 어디도 없었죠. 동생 장원종의 말에 따르면 장재종이 살고 있던 집은 그들의 아버지 장씨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의 합의하에 장남인 큰형이 집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큰형을 뺀 형제끼리 나눠 갖기로 했죠. 장재종은 출소 후 계속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한동안 큰형 부부와 집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큰형이 세상을 떠나자 장재종은 드디어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형이 죽기 전 큰아들, 그러니까 장재종의 조카 명의로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였죠. 장재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지자 형수는 골치가 아프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립니다. 이 일로 장재종은 앙심을 품고 형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죠. 2024년 11월 29일 장재종은 형수 황씨를 집으로 불러 집 문제로 다시 크게 다툽니다. 장재종은 헝겊으로 황씨 목을 조르고 황씨가 숨지자 장재종은 망치와 칼을 이용해 황씨를 작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죠. 다음날 새벽 장재종은 비닐봉지에 황씨를 담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천전 운하로 가 황씨를 버립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없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처리하죠. 이후 장재종은 황씨의 카드로 5천 대만 달러를 인출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재종의 친구가 말합니다. 연말에 장재종이 친구 5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오리고기를 구워줬는데 자기는 배부르다면서 입에도 대지 않더라고요. 그날 그 비열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마 그 고기가 아니겠죠? 이 사건으로 장재종 안에 숨어있던 악마가 깨어납니다. 그는 곧 2번째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장재종은 평소 산민공원에 자주 놀러갔습니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마작을 치거나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5년 1월 장재종은 산민공원에서 2번째 피해자 장씨를 만나게 되죠.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장재종은 공을 들여 장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1월 17일 그는 붉은 헝겊으로 장씨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황씨처럼 잘라 작업한 뒤 여러 번에 걸쳐 천전 운하에 유기하죠. 살해하고 작업하는데 약 15시간이 걸렸던 황씨 사건에 비해 이번에는 이 모든 걸 하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재종의 잔인함은 진화하고 있었죠. 다음날 장재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장씨의 카드로 시리얼을 사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여전히 그의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는 대담하게 또 다른 타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 피해자 장씨와 린씨는 친구 사이입니다. 장재종은 장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며 린씨에게 전화하죠. 이렇게 장재종은 린씨에게 접근합니다. 2월 2일 장재종과 린씨는 공원에서 만납니다. 공원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장재종의 집으로 가기로 하죠. 장재종은 린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장재종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린씨의 목숨을 빼앗고 스테이크 칼로 작업해 천전 운하에 유기합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장재종은 피해자들을 바다에 버린 뒤 한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죠. 그건 물고기들이 몰려와 뜯어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때 일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에 별의별 범죄자를 다 만난 경찰이었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자는 처음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장재종의 지인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네로만 보였던 그가 그리 무서운 살인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대체 장재종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장재종은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전전하거나 그게 싫으면 돈을 훔쳤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바로 마작장으로 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복권을 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제종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어떤 뚜렷한 이유나 동기 없이 그냥 죽인 거라고 주장하죠. 5월 28일, 마침내 장제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오슝 경찰국은 37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총 2,855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은 가오슝 경찰은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장제종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여기서 검찰은 장제종이 과거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풀려난 전적이 있는 것을 고려해 확실한 처벌을 위해 3건의 사건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기소해 만약 한 사건에서 무기징역 혹은 감형 처분이 나오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죠. 2025년 8월 14일 장제종이 체포된 지 약 반년 만에 가오슝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장제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망언을 쏟아내는데요. 그 여자가 날 무시했어. 거지 취급했지. 난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울고 불고들 하던데 다 거짓 눈물이야. 평소에는 찾지도 않는 것들이 지금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날 풀어준 건 너희들이잖아. 난 그저 내 삶에 충실했을 뿐이야. 검찰은 장제종의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각 3건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인들은 고령에 상대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비열한 장제종이 이번에는 사형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사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책이기에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집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